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역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OT여서 0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부터 저희가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책이고요. 영어로는 Taming the Infin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분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내용은 분명히 수학사 강의인데, 왜 테이밍 디 인피니트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고요. 책 다들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저부터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네네. 어, 저는 사실 이 수학사 관련된 책은 지금 이게 진짜 처음 읽는 거라서, 어, 다 새롭더라고요, 사실은. 다 읽는 것마다, 그래? 막 이러면서 약간 읽은 건지라. 그러니까 이미 지난 OT 때 보니까 이미 수학 관련된 서적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 읽는 거라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좀 신선하게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고 있기도 하고, 좀 궁금한 것도 막 계속 생기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제가 막 이거를 막 집요하게 파고 있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수학사 책을 처음 읽는 건지라 이게 좀 읽기 전에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읽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목차를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좀 쳐다봤거든요.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아무리 봐도 목차를만 봐서는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원체 문해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약간 퍼즐 맞추듯이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수학을 연구하는 분이 따로 있고 수학사를 연구하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수학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수학자가 다 수학 역사책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분은 수학자이면서 수학 역사를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인데, 사실은 이 책 아마 서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두께가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는 라고 생각해서 골랐던 책이 사실 이 책이었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 거지 수학사에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읽어보면은 오 그래? 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그냥 읽어봤을 때 뭐 감상평이나 그런 느낌들 먼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수학초보님. 네, 그다음 제가 할게요. 저는 수학도 안 좋아하고 수학사도 모르고 그냥 좀 시체말로 꽝인데요. 이 이제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교양인 수준에 이제 미치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른 좀 참고 도서들을 좀 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얄팍하게 명화를 통한 수학사 뭐 이러면 좀 이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같이 읽어 나가자. 이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세 권을 더 샀어요. 수학책 이거 말고 수학사 책을 이제 좀 의욕을 가지고 하나를 공부할 때 좀 열심히 제대로 해보자. 지금 한 번 하면 다시는 이제 수학사 공부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시작할 때 좀 잘 해보려고 이제 책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명화를 통한 수학사는 앞에 조금 읽었는데 이것 저희가 지금 읽는 책하고 약간 보충이 되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이제 오일러가 들려주는 이제 수의 역사, 이래서 제목이 낚여가지고 산데 내용은 전혀 오일러하고 상관이 없고 본인이 그냥 오일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오일러가 한 건 줄 알고 굉장히 사실 그 책을 기대를 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 완전 속았네 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좀 불쾌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나. 저는 사실 그 책을 제일 읽고 싶었거든요. 이제 오일러가 뭐 가장 아름다운 무슨 식을 만들었다고 옛날 직문서 할 때 이제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의 관점은 뭘까? 정말 이제 수학자 중에 정말 대단한 수학자니까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자기가 이름이 그냥 오일러인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좀 몇 장 읽다가 이제 그냥 치웠는데 이제 다른 한 책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하고 이제 명화를 통한 수학사 이제 두 권을 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제 감상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너무 다른 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네. 이 책을 이제 저희가 보기로 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만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챕터 1에서 저는 이제 챕터 4까지 읽었거든요. 그 더 읽으려고 하다가 아, 너무 혼자 진도 나가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자제를 하고 이제 4권까지 챕터 4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제 이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에서 시작하다 이 제목에서 이제 수학 분야가 이렇게 나와요. 뭐 기하학, 미적분학, 역학, 확률론, 위상기하, 카오스 이론, 복잡계 이론 등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눈다 이런 이제 그 이론이 시작되는데 이제 조건희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선형대수학하고 미적분학이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이 왜 없지? 조건희 선생님이 뭘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조건희 선생님 죄송. 그래서 하여튼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선형대수학이 여기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게 수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만약 1이면 전봇대도 1이고 이쑤시개도 1이고 뭔가 일이 애매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수는 어떤 것을 헤아리는데 쓰이는 거다. 예,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그 일하고 이 일하고 같아? 하면은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 퉁쳐서 다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일이라고 해도 돼? 하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문순가 언젠가 왕원순가 할 때 이제 저건지 쌤한테 그걸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일이 다 똑같은 일이냐. 근데 또 거기에 대해 답을 잘 못 얻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수는 정신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니까 제가 그 부분이 살짝은 조금 이제 마음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뭐 그렇게까지 따질 게 뭐 있냐. 뭐 전봇대건 이쑤시개건 뭐 일은 일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상형 문자랑 이제 세기 문자, 서령 문자로 넘어오면서 그 이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컴퓨터가 16진법이라는 걸 접대 왕엄수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0진법을 2진법으로 배우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훈련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16진법은 되게 힘들겠다. 뭐 컴퓨터니까 하긴 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바빌로니아 이게 60진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사람들 이게 진짜 가능해?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그 컴퓨터 16진법이 제일 큰
성진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60진법을 들어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그 이제 그, 그림을 통한 그 수학사를 보니까 그 수메르인들이 숭상하는 신이 안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이 그 사람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그 60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60진법으로 발전했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좀 보충 설명을 얻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해를 했고 그 60진법이 아직도 시계나 각도에서 살아있다. 그걸 보고 그 문명의 힘이 굉장히 참 대단하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꼈고 저는 이제 10진법을 2진법으로 고치라고 해도 막 버벅거리고 한참 생각하고 3진법 하면 더 모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식의 그 수학이 가능했을까? 참 고대인들이 참 존경스럽다. 그리고 상형 문자나 이런 거 그림을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막 나중에 보면 무슨 여제 같기도 하고 뭐 꽃도 있고 그 그리고 분수를 그 적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고 굉장히 좀 그게 이제 흥미로웠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받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충격받은 장면은 피타고라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왕음수 시간에 음악 이론을 공부하면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음계를 만드는 기초를 이제 닦았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어떤 비율에 대해서 대장간을 지나가면서 조화로운 음이 어떻게 나오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그 비율을 알아내가지고 음계의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타고라스를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 내가 그냥 알기로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다른 뭐 면모가 좀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제 나름대로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수에 너무 광신적으로 집착을 한 나머지 모든 만물을 다 수로 이제 연결시키고 수를 신처럼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리수를 알기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무리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그것을 그, 그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발설한 히파소스인가 뭐 그 제자를 산채로 수장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그림을 통한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수학자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그냥 광신도였네?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존경했다가 갑자기 막 다 와르르 무너지는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타고라스한테 제일 놀랬어요. 제일 놀랬고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만물은 다 수로 이루어졌고 수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수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도 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부분은 피타고라스 그 장에 이르러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충격받은 거는 저 뒤로 가면서 이제 여성 수학자가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히파소스하고 좀 비슷해요. 히파티안가 뭐 히파티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서로 비슷한데 히파티아도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막 굴껍질로 온몸을 다 난자당하고 산채로 수장을 아니 화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여성 수학자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이게 몇 년 만이야 여성 수학자가 이랬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제 수학자들이 아주 간단하거나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정육면체 이런 게 똑같은 두 배의 부피를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나 그, 정사각형과 똑같은 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걸 또 증명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그것을 또 생각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놀랍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원이나 사각형이나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수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학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저한테는 좀 있거든요. 저는 수학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수학은 장막 뒤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써먹긴 되게 열심히 써먹는데 그 사람들은 수학자들은 진짜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창막 뒤에 숨어서 고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 말이 이해가 됐고 어쨌든 제가 이 수학 역함수에 들어온 게 이제 좀 너무 유튜브에 제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좀 그것을 탈피하고자 이제 제가 역함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수학의 역사, 그러니까 그 수학 보통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 용어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많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파고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사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말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는지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히파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히파소스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이 책에서는 마치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걸로 써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실존 인물이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역사적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기록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뉴턴 같은 경우도 뉴턴이 물론 굉장히 위대한 그 위인인 건 맞지만 사실은 어두운 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뉴턴도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러니까 고전 물리, 지금 우리가 고전 물리라고 부르는 그 물리학을 전부 다 집대성을 해 놓고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한 이유가 그 전에 좀 공격을 받았던 일들에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세상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발표하라고 계속 그 부추긴 사람이 저 사람이었거든. 그 헨리 해성할 때 헨리 있죠. 헨리라는 수학자가 그걸 계속 부추겨서 야 이거는 세상에 내놔야 된다 이거는 제발 좀 해라 그렇게 부추겨서 결국은 나온 게 프린키피아라는 그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뉴턴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냥 그 학생용 책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이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는 위대한 정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보자면 양면이 있는 거죠. 공과 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참 그 얘기도 하려고 했다. 그 히파티아 같은 경우는 히파티아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영화가 있어요. 아고라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파티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갈릴레이도 그렇고, 히파티아가 두 인물 다 그 종교계와의 갈등 때문에 참 고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히파티아는 여기 책에 잘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자면 줄을 잘못 잡는 바람에 그래서 굉장히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에는 왜 소위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죠? 지구는 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면은 마치 그 엄청난 대결 구도가 딱 그려지잖아요. 종교계 대 갈릴레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대결 구도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계랑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었어요. 갈릴레이는. 갈릴레이가 그 역학을 왜 연구했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랑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계 전체랑 이렇게 그 대립이 돼서 고생을 했다기보다는 갈릴레이도 어떻게 보면 줄을 잘못 선 경우예요, 사실은. 이, 이 내용도 여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갈릴레이 얘기도 나중에 또 한번 그 책으로 접할 일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우철입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못 왔고요. 그냥 책만 보고 들어왔는데 일단 재밌었어요. 근데 그 수학 역사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처음엔 이거를 역사책으로 생각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안 읽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의외로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고 덮어놨다가 읽고 싶은 데부터 막 읽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수학 역사책인데 역사책이 아니라 수학책으로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거를 막 순서대로 스토리와 막 맥락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밥 먹고 나서 졸릴 때 아무 데나 보고 싶은 꼭지 하나 펴서 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읽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좀 개념들을 따로 쪼개서 보기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이 어떻게 수와 숫자가 어떻게 다르고 산수에서 논리를 더해서 수학으로 가는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번 주에 읽었던 초반부의 감상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라는 거를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계속 숫자도 개발하고 계산 방법도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쌓여가는 작은 논리들이 추상화되면서 어떻게 이제 오늘날의 수학까지 이어지는지 이 과정을 좀 상상해 보는 게 저는 좀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 이면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역사책이라고 읽으려고 하면은 역사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수학책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제 생각에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초반부는 그 워낙 고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 정확하게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우연히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록물들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 뭔가 흐름이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사실들과 거기에 플러스 현대인의 해석이 좀 들어간 그런 서술들이랄까? 그런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초반본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뼈에다가 줄 새긴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를 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내용을 하나 찾은 적이 있는데
어, 까마귀가 수를 셀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거 그 수학, 그 우리들의 수학 인생 전에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했던 얘기인데, 까마귀가 수를 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운데 수풀이 있고 여기에 먹이가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까마귀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풀에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나왔는지를 카운팅한 다음에 사람이 없어야 이 숲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 그런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생각해보면 카운팅이거든요.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수를 센다는 것, 그러니까 카운팅의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기록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 왜냐면 그 전에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록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얼마였죠? 3만 7천 년 전.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발견된 게 이때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수학초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식진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고 바빌로니아가 어 시대가 한 기원전 천 몇백 년대 그 정도 되나요?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바빌로니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메르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메르가 제가 알기로는 기원전 3000년 정도 된 그 3000년 정도에 있었던 문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래된 문명에 이미 그 수를 세고 기록을 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아마 챕터, 어디 나오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지 않나요? 그 바빌로니아에서 그 2의 제곱근 계산한 거. 여기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챕터 2에 바로 나오는구나. 이것도 유물이죠. 이 유물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YBC 7289라고. 보면은 기원전 1300, 1400년인데 그때 그 그냥 단순한 계산도 아니고 2의 제곱근을 이만큼의 정확도로 계산했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계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구나라는 거를 좀 물론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조금 깨달았었고요. 사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 그 수를 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호들, 고대 이집트 기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뜬금없는 의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런 기호가 나오거든요. 10만은 고양이고 만은 손가락처럼 생겼고요. 10만은 고양이고 100만은 여기 사람이 약간 이러고 있는 이런 그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뜬금없이 궁금한 점이 이 시대에 100만이라는 숫자를 왜 필요로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100만 개를 셀 일이 있었을까? 과연 이때?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살짝 좀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저도 그 네, 지점에서 조금 네네.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아까 그 YBC 465이 그 거기 나오는 챕터부터 해서 이제 방정식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한테 신선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사칙연산의 노테이션, 그러니까 표기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카르디노인가요? 그 5차 방정식의 프리해를 3차 방정식이구나. 3차 음, 방정식 그대공식 찾는 그 얘기에서도 거기에 이탈리아어 표기로 나오는 수식을 보고서 와, 이따위로 어떻게 계산을 도대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를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얼마나 편안한데 너무 편안해서 당연한데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당연함이 100년 뒤에는 또 되게 불합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면서 아, 결국은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가 수학의 본질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재미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그 사칙 양상 기호가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 어떻게 썼는지는 아마 그것도 찾아보면 기록이 다 남아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우리는, 일단 저는 읽을 줄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 매뉴얼을 줘도 읽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표기법 자체가 지금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기호뿐만 아니라 여기 챕터 3쯤인가요?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숫자 0.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나올 때 숫자 0. 숫자 0이 만들어진 게 아, 7 700년, 800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없다는 것을 수로 표시한다는 게 좀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면은, 일단 이러한 개념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수를 굉장히 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인도에서. 그쵸?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잖아요.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나중에 그 우리가 소위 피보나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유럽에 전파를 한 그 내용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 아마 그 시대가 그 알, 알콰리즈미인가요? 맞나요? 이름이 좀 헷갈리네. 그, 그 아랍의 수학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연도가 맞는지 제가 좀 확실하잖아요. 아무튼 그 시기에 0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음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예를 들어서 숫자 2라고 하면은 뭔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숫자 2라고 추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뭔지를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를 추상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그때는 방정식을 쓸 때 방정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방정식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2x 빼기 3은, 예를 들어서 뭐 2x 빼기 3은 3x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을 쓰려면은 이렇게 안 쓰고 빼기를 꼭 반대쪽으로 넘겨서 전부 다 플러스의 형태로 바꿔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보면은 재밌고, 제가 방금 했던 내용들은 어 저는 이게 책 하나에서 이렇게 다른 책으로 이게 가지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이상엽 선생님이 쓰신 매스매틱스, 물론 판타지 소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또 그 알고리즘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빼먹었는데, 요것도 다른 책이거든요. 요 책의 이름은 1 더하기 1은 2인가?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가? 라는 책인데, 맨 앞에 수 얘기가 나와요. 카운팅, 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이 카운팅, 수 세기 또는 셈, 그러니까 셈다 할 때 셈 있잖아요. 그 셈의 현재 남아있는 그 유물들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은, 인류는 이 카운팅을 처음 그 인식을 할 때 1을 두 개 더해서 2가 나온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아는 것으로 그 추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어, 그, 그 뭐라 부르죠? 언어, 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는 지방, 이 언어를 쓰는 지방,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언어의 그 트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일을 뜻하는 단어랑 일을 뜻하는 단어랑 그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숫자 2를 뜻하는 단어가 되게 많은데 영어만 해도 뭐 페어라는 단어도 있고 듀오라는 단어도 있고 더블이라는 단어도 있고 트윈이라는 단어도 있고 듀엣이라는 단어, 듀엣, 커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책은 두 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옷은 두 벌이라고 부르고 연필은 잠깐만 연필을 뭐라고 부르죠? 두 개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붓은 필이라고 부르죠. 두자루, 두 자루. 자루? 두자루, 자루가 자루. 맞나요? 네. 네. 네, 그런 그렇지 식으로 않나? 다르듯이 영어에도 보면은 그런 똑같은 숫자 2인데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아서 숫자 2에 대한 그러니까 1과 2에 대한 지위가 특별히 남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3, 4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런 게 없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재밌었고요. 네. 제가 말을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지금 어 얘기를 하다 보니 한 챕터 3 1, 2, 3, 4 범위 내에서 그냥 순서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 또 재밌었던 부분 있으면은 얼마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는 수어 부분, 아까 그 상현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 아니, 좀 짧게 수 부분 읽다 보면 그리스 문자로 표현한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숫자 보면은 그 그리스 문자로 표현한 수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마음대로 섞어놔도 자릿수를 바꿔놔도 그 숫자는 저희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진법, 그러니까 십진법, 이진법이라는 숫자는 자릿수에 대한 개념인 건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그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서 그거를 예로 들면 진법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은 했었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릿수가 있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제 조카한테도 한번 컴퓨터 공부한다고 해서 이진법 개념 설명하는데 야, 이진법이나 십진법이나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자리는 1의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2의 1승, 뭐 10의 1승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런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수에서 기호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하나를 고려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걸 어떤 형태로 보기 위해서 대수를 고려한다고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뭐 비에트 얘기가. 근데 그 형태를 고려한다라는 게 그냥 패턴을 본다라는 이야기 같았긴 했는데 아직 내용이 좀 더 정확하진 않아서 비에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 딸을 처음에 공부할 때 문자가 나오면 애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는데 대부분의 문자에 대한 설명이 중학교 때 설명을 하는 건 미지수,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 표현을 하거든요. 개념을. 근데 이게 어떤 패턴을 나타내기 위한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랑 어떤 형태의 기호 패턴들이 있잖아요. 패턴을 나타나게 한 형태라는 걸 저희가 잘 설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문장. 이거를 이게 어떻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딸이 이제 공부하면서 함수 얘기하면서 그 그래프 그림 나오면은 그 도저히 그 함수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연결을 못 해요, 개념상으로. 왜 이게 연결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아직은 좀 더 고민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답이 좀 안 나오고 대부분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실수와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듯한 부분이 좀 많아서
자세한 부분을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간단히 훅 던지고 확 가버리는 느낌이라 다 버스 타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은 좀 따라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뿔 곡선 나오는 파트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학교 때 미분방정식 책 보면은 거기다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여기서 나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일 처음에 그 그리스수로 어떻게 진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리스 수에 보면은 천의 자리 숫자가 네, 그, 그 표시가 이상한 숫자가 하나 되어 네, 있는데 네, 네. 걔는 맨 앞에 있어도 천이고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아니, 예, 제가 화이트보드 한번 켜볼까요? 그러면 예. 잠깐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써지시나요? 화이트보드? 예. 써진다. 예,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네. 예, 그리스 숫자는 뭐 이게 천이라 그러면은 이, 2000 네모가 요거를 천 네모를 100이라 그러고 뭐 예를 들은 건데 뭐 x를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네, 그러면 우리가 2310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모 두 개에 그리고 네모 세 개에 x를 하나를 적으면 2310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요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적어도 2310이에요. 음. 근데 수를 우리가 하는 거지 진법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법을 나타낸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할 때 네, 2310은 요거 진법이라는 건 요 자릿수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십진법에서는 여기가 1의 범위를 뜻하는 거고 여기는 10의 범위고 여기는 100자리가 몇 개다라는 자릿수가 뜻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진법에서는 여기가 1의 자리고 여기가 2의 자리고 2의 2승 자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숫자를 방향을 섞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쓰는 근데 여기 그리스 문자 숫자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자리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설명할 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던 거였었어요. 제가 저번에 제가 이제 아직 이해를 잘 이제 음.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십진법이라는 건 0에서 9까지 10개의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진법이고, 이 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수라고 저는 그렇게 저번 시간에 왕원수 시간에 이해를 했거든요. 아, 아, 예. 그럼 선생님 저는 설명하면 그건 제가 뭐 이해가 틀린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쓰는 2, 3, 1, 0은 그러니까 진법의 의미보다는 자릿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자릿수는 여기는 항상 요 자리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진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진법하고는 다르고 또 자릿수의 의미가 예, 중요하다. 예, 파리스로 그거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진법을 설명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 왕원수 시간에 음. 제가 진법을 저번 시간에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진법을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해본 거거든요. 아니, 맞아요. 정확하게는 자리, 이 네, 숫자에서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예, 설명하는데 결국 예, 근데 요 자리의 의미가 정확해지면은 이진법이나 십진법이나 예. 표현하는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아, 여기 10의 영승자리, 음, 2의 영승자리, 10의 1승자리, 2의 1승자리, 10의 2승자리, 2의 2승자리, 10의 3승자리, 2의 3승자리 이런 식으로 자릿수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똑같다라는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었던 거였었어요. 네. 예. 안 들려요, 아, 강성훈 선생님?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왠지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릿수의 의미를 두고 수를 표기하는 방법이랑 자릿수의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그 철학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 예,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은 많이 넘어가려면은 저 이제 기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에 결국은 이거 10개 넣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기호만 가지고 개념을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처음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설명을 할 때는요. 야, 나 30분 붙잡고 설명해도 자릿수의 의미가 안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들어서 이게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버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이게 너무 당연해서 요거를 이게 왜 말로 설명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항상 그게 제일 그 뭐지?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게 약간 좀 사고의 틀이라는 게 습관을 벗어나는 게 네. 힘들다. 그게 좀 선입견을 버리기가 어렵죠. 예, 맞아요. 네네. 선입견을 버리기가 좀 힘들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 표기법도 원래 그 태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엔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예, 썼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니? 라고 이런 예, 식으로 예, 맞아요. 왠지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체계를 요걸로 쓰지 말고 요쪽 걸로 한번 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봐라라고 한 다음에 기호를 계속 늘리는 것도 방향으로 한번 연습을 하게 해보고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떻게 쉬워지는지 그거를 해주고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사고가 쉬워지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예로서 설명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이러한 표기법, 그러니까 자릿수를 이용한 표기법이 정말 예, 위대한 발명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은 물론 뭐 가정이긴 하지만 물론 또 모르죠. 이런 표기를 이용해서도 인류가 충분히 수학을 발전시켰을 거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뭐 할 말은 없기는 한데 그냥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표기법에서 이러한 표기법으로 만들어진 게 어떠한 그러니까 기호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음, 그러니까 추상화된 사고를 하기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근데 이 아, 이것을 보면 이 분수를 이미 이 사람들은 적고 있잖아요. 그 무슨 눈? 호루수의 눈? 이 보면 이게 분수를 적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분수를 적을 수 있으면 사실 곱셈 개념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만이라는 것을 곱셈 개념을 이용해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0만은 또 이렇게 수를 따로 지금 어떤 제가 이제 100만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제 저 혼자 좀 상상을 해보니까 어떤 사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00만이란 수는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간 좀 무한에 가까운 어떤 바라는 것들, 어떤 약간 이런 걸 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그 곱셈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은 조금 생깁니다. 아, 곱셈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네요. 옆 페이지에 그 사람들이 쓴 분수가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4분의 1, 8분의 1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곱셈도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포함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갈로치고 마이너스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오듯이 그 1 나누기 2라는 거는 어떤 곱셈과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은 나눗셈이. 그런데 이걸 배수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를 왜 만들어 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죠.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은 전혀 근거하지 않은 그냥 저의 소설인데, 이, 지금 보면은 다 되게 단순한 분수들이잖아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곱하기의 개념으로 이걸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하나 나눈 것을 어떻게든 표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기를 그러니까 표기법이 필요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표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곱하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곱하기보다는 비율의 개념을 표기하는 걸로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뭐 음, 팩트라기보다는 그 어떤 비율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사실 비율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칙도 중에 하나니까 어떤 도형을 만든다거나 뭐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서 그렇게 써보지 않았을까? 뭐 곱셈도 있을 수 있었겠죠. 곱셈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아까 이제 한 예, 비율 설명하고 있다는 게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마치 한자를 보듯이 이제 숫자를 다 일일이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정도 개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체계화된 개념이나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곱셈과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당연히 되게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책 읽으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세상을 다 정수로 표현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좀 어려운데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 아까 한명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생각났던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 자릿수 표기법이 사실 저희 생각이랑 진짜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저희가 0이 세 자리씩 올라갈 때마다 콤마를 찍고 표시를 하죠. 천 단위 기준으로. 근데 한국인의 사고 체계에서는 사실 천 단위로 찍는 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 영어 배울 때 되게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숫자 영어로 말하기가 한 방에 안 돼가지고 생각해보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게 천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항상 뭐 엑셀에서 이제 뭐 문서 만들 때도 이걸 왜 만 단위로 해야 되는데 항상 천원 단위, 10만 단위, 막 100만 단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 조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디스커션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릴 때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회계 일을 하셨는데 저한테 어릴 때 유치원 때 주산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주산이 오진법이잖아요, 결국은. 그 주산을 왜 하면은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오진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법을 시각화하는 훈련이 돼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주산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좋았지 하면은 이 숫자들을 머릿속에 주판을 뚜루룩 넣고 탁탁탁탁탁탁탁 올리는 게 그게 수 하나의 수체계로서 되게 익숙하게 기능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 천 단위로 꽂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 뭐지? 가끔 그 재무제표 보거나 이제 그러면은 숫자가 안 보여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엑셀에서 만 단위로 끊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일본 문서 가끔 보면은 만짜리를 써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볼 문서면 그냥 만 단위로 끌지 왜 천 단위로 끊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 세 자리씩 끊는 게 뭐랄까 100만까지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컴마가 3개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컴, 컴마 3개 붙은 게 10억일 거거든요. 거기부터는 진짜 헷갈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미국 그 농구 NBA를 좋아하는데 보통 그 NBA 선수들 연봉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그 농구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단위가 뭐냐면 연봉의 단위가 밀이에요, 밀. 밀리언. 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 6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6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표기가 혼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잠깐만 6밀? 아 잠깐만 6밀? 600밀이 아니지 6밀이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되게 꼬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들여왔기 때문이겠죠? 그런 표기법을. 그런 게 참 저도 그렇게 아쉽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네네. 그냥 엑셀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책에서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아쉬운 게 뭐냐면 동양 수학의 역사는 전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그 수학 역사만 해도 꽤 할 얘기가 좀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서무건 선생님 뭔가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뭐, 저도 그 얘기에 덧붙이자면, 진짜 미국 와갖고 한 10년 사니까 자릿수 필기하는 건 그래도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아직도 그건 못 읽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길이에요, 길이. 아, 왜냐면, 미국이 12진법 쓰나요? 길이에서? 네, 12인치를 원피스로 해갖고, 네, 그 줄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0과 1 사이를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그 굵은 선이 하나 있고 뭐 0과 0.5 사이에 또 굵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누잖아요. 네, 미국 줄자는 0과 1 사이를 4개로 나눠요. 2분의 1 그래서 보통 half quarter 뭐 eighth, sixteenth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건 못 읽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와 그거 되게 잘 읽더라고요. 진짜 막 two and half, two and quarter, 뭐 two and three quarter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 보통 매트릭이랑 잉글리시 메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메저를 쓰는 게 어디죠? 미국이랑 또 다른 나라 하나 두 개밖에 없다고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 서랍에 이게 있네요. 요거. 아, 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 예.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시나요? 네네네. 지금 1과 2 사이에 눈금이 8개 있거든요. 아, 네. 8등분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게 얘기가 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신기한 게 미국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갈 때 요즘은 동전을 잘 안 쓰려나? 예전 막 2000년대 그때 뭐 출장 가고 할 때는 이게 동전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네. 편의점 가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이게 동전이 꺼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동전이 익숙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네, 줘야 되지? 하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쪽쪽쪽쪽쪽 가져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동전 그 편의점이 더 갖고 가는 경우, 편의점도 계산 잘 못해요. 그래서 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더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음, 거기 뭐 동전통에 넣는 경우도 있고. 동전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 안 써. 어, 그거 나중에 정산해서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음, 여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카운터에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의 한 10%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판 금액의 10%의 오차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뭐 월마트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띵까 치는 사람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저 미국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경험인데 가게마다 다른데 그 저 서브에서 일할 때는 서먹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세븐일레븐에서 알바할 때는 주인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고 못 맞추면은 다 까더라고요. 아시아는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네. 예, 인도 사람이니까. 수로 그냥. 저는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네요. 음. 그리고 제가 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저는 챕터 한 3까지 읽었나?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좀 4부터 다시 하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네, 생각했던 게 뭐였지? 어, 뭐, 정, 정다면체? 그거 증명을 어떻게 했지? 막 이 생각도 했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갖고, 읽으면서, 이것도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네요. 아, 안 그래도 정다면체 그 부분에, 그 부분이 네. 그 그리스 기하학 얘기 나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원이랑 면적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는 작도를 할 수 없는데 그 2차 곡선을 이용하면 작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거 몰랐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끊기셨나 보다. 갑자기 나가셨네. 아, 네. 그래도, 네, 뭔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신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제 이어폰이 아, 그지가 돼가지고 터치만 하면 나가네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게 아예 작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원뿔곡선이구나. 원뿔곡선을 이용하면 작도할 수 있다 그러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신기해 하기만 하고 사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읽으면서 신기한 게 좀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있고, 옛날에 들어봤던 건데, 아마 증명도 해봤겠죠. 근데 다 잊어먹은 것도 있고요. 찾아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각도 3등분 하는 것도, 각 3등분인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음, 음. 일기를 써봐야 되나 봐요. 기억이 진짜 1도 안 나네요. 와, 아침이라서 그런가. 거기 지금 5시, 이제 6시 되셨겠구나. 네네네네. 네. 아휴,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기를 써봐야 되나 봐. 아, 저도 일기를 쓸까 생각은 해봤는데, 꾸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아직 뭐 시도는 안 해보고 있어요. 네. 저는 책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중간중간 메모를 조금씩 하면서 적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보긴 하는데, 제가 전자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자책으로 보니까 뭔가 보는 모니터가 바뀔 때마다 좀씩 느낌이 다르고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좀 휘발성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종이책을 봐야 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그, 저 오늘 무슨 생각 해봤냐면은, 지금 요즘 현대의 우리가 책을 읽을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종이책 아니면 그냥 스크린에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스와이프하는 전자책 그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문득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한 장 한 장이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모방하거나. 책 한 그래서 권에 한 100만 원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넘기는 건 아닌데 넘어가는 것처럼 뭐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책을 이렇게 두께가 있는 책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전자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문득 했어요,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 7권 빌려놨는데 사실 2권은 예전에 읽었던 건데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빌렸고 5권을 뭔가에 홀린 듯이 비슷한 주제들을 이렇게 싹 빌려왔거든요. 사실은 그걸 제가 다 읽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앞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읽어본 다음에 더 읽을 책들을 여기서 뽑아서 나중에 재대출을 해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빌렸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사고 싶어요. 나중에 사고 싶어졌어요. 근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책을 둘 공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게 물리적인 책과, 항상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물리적인 책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그다음에 전자책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그 아쉽다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전자책인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걸 만들 수는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한 20년 정도 발전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종이책 볼 때 연필 하나 들고 끄적이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패드로 아무리 끄적이면서 봐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좀 페이지도 접어놓고 책갈피도 꽂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르륵 넘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쓰다가 나갈 때는 그 8인치짜리 미니를 쓰고 또 맥으로 볼 때도 있는데 이게 스크린이 바뀌면 책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그래서 저도 좀 종이 느낌이 나는 전자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인데. 아이디어 막 내놓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부터 너가 생각해야지. 라는 유머가 있죠. 강병수 선생님 오늘 저기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 말씀이나 좀 해주시죠. 저는 허무경 선생님을 제끼고 2장까지밖에 못 읽어서 제가 제일 느리게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여튼 일단 책을 읽기도 전에 이제 이언 스튜어트 이 저자가 그냥 일반인이 수학책을 사게끔 하는데 굉장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나 여튼 이렇게 들면 한번 계속 읽고 싶게 하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왜, 뭐 일부러는 아닌데 여튼 들고 읽었던 책들을 살펴보면
그 와중에 보면 이언 스튜어트 작가 책이 많은 걸 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게 왜 그렇지? 그런 게 있고. 뭔가 뭐 자기가 할 말을 나중에 보면 하는데 여튼간에 처음에 그 책을 팬 사람들을 조금 끌게 이렇게 글을 좀 쓴다고 해야 되나 사실 원인은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책 읽으면서 든 생각은 궁금한데 진짜 저희가 왜 십진법을 쓰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가장 그럴듯한 얘기는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나 수메르 사람들은 손가락이 똑같이 10개였을 텐데 오히려 다른 진법을 쓰고 여튼간에 역사적으로 그 최종적으로는 진짜 십진법을 계속 쓰는 게 익숙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장 그럴듯하게 제가 들은 말 중엔 그런데 이걸 진짜 한번 확인하려면 우리 DNA처럼 어딘가에 손가락이 10개인 외계인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문명을 진짜 그 사람들도 십진법을 쓰면 조건희 교수님 말씀한 대로 한 두 가지 케이스만 확인하면 이제 일반화 시키기가 그렇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진짜 십진법을 같이 쓰고 있으면 너무 반갑고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음,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2010, 201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일 텐데, 그 옛날에 나온 그 콘택트 말고, 우주 여행하는 거 말고,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계란 껍질처럼 생긴 이런 우주선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이 쓰는 언어 체계와 우리가 쓰는 언어 체계는 과연 비슷한 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약간, 봤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네. 그 영화가 그거, 되게 그, 소설 원작이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소설 원작도 읽어봤는데, 소설 원작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영화를 되게 잘 뽑았더라고요. 네, 소설 원작에도 보면은, 음,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언어가 또 사고를 만든다. 약간 그래서 그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와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그 외계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수학도 만약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그 인간 수준으로 발달한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이 쓰는 수학도 우리가 쓰는 수학과 비슷할까? 비슷한 면이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궁금하죠. 서무건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영화? 어,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 언어, 언어를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외계인의 언어를. 그래서 막 여러 학자들도 모여갖고, 얘네가 지금 뭘 말하는지, 걔네가 지금 뭘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상태고, 그래갖고, 선생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렇게 만약에 언어를 쓰면, 정말 우리가 못 푸는 문제들을 걔네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걔네는 되게 쉽게, 그 언어로서는 되게 쉽게 풀 수도 있을 문제들이었을 것 같고, 뭐, 제가 뭔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언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막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제가
뭐 느꼈다고 그래야 되나? 짐작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언어도 중요한데 그 문명이 진화했던 아니면 환경이 그 환경의 시공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그 외계에는 시공간에서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은 시공간에서 살아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그 선형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뒤섞여 있으니까 언어도 약간 그 말 자체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앞에 뭐 주어, 수어 이렇게 목적어 이 순서가 언어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튼간에 시간으로 이렇게 귀 속에도 들어오든지 눈으로도 읽든지 시간이 지배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지배하지 않는 어떤 한자 같은 거라면 그러면 그 외계인 우리가 한자로 뜻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 걸. 그런 것처럼 걔는 어떤 그 형상 하나를 딱 놓고 그냥 문장 몇 개나 뜻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걔네가 갖고 있는 시공간이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걔네한테 그 시공간에서 쓰고 있는 걔네들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따라잡기도 힘들고 막 그렇고 영화인지 저도 책인지 이제 지금 헷갈리는데 걔네들한테 저희가 막 발견했던 수식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것들을 수식이 아니죠. 법칙 같은 거를 형상으로 막 계속 보여주잖아요. 뭐 관성의 법칙도 보여주고 어 그 아인슈타인 뭐 질량 등가 그것도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반응이 없다가 그 스넬의 법칙에서 갑자기 얘네가 반응을 해요. 음, 예, 페르마의 원리. 그게 그게 제가 유일하다는 말은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보여준 것들 중에 걔 다른 거의 법칙과의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약간 시공간이 없잖아요. 마치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원래 어디를 갈 줄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굴절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잘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거기서 그 외계인이 반응하는 걸 보고 클로우를 따서 아 쟤네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해석을 하기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갖고 있던 그 언어나 문자에 대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그 언어학자가 그때부터 클로를 하고 캐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 그 컨택트의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저도 지금 소설이하고 영화하고가 이제 막 헷갈려요. 두 개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소설도 어,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봐야 되나? 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외계인들이 사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는, 만약에 지역에 살고 있다면 시간이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들이 엔트로피를 줄이는 뭔가 방법을 알아냈거나.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외계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얘도 이제 시공간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음. 그래서 보면 그 소설 읽을 때 보면 처음에 막 읽으면 얘가 왜 갑자기 자기 자녀들한테 쓰는 얘기를 하고 있지 뭐 그러다가 아, 이 여자가 현재, 과거,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뭐랄까, SF가 주는 매력이 딱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재밌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난 그 단편 SF가 하나 있는데 그 SF가 뭐냐면 두 편이 생각났다. 하나는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행성이에요. 거기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인데 그 행성에는 수학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 행성에는 태양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낮이에요. 모든 지역, 이 행성의 모든 지역이 24시간, 사실 24시간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항상 태양이 떠 있어요. 모든 지역에. 그런데 2000년에 한 번씩
모든 태양이 지는 순간이 온대요. 한 몇 시간 정도. 근데 2000년이잖아요. 세대가 한 못해도 30세대 정도는 지나야 어둠을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 아무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니까. 그러다가 그 소설의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와요. 그 어두워지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한 배경에 그 그렇게 길지 않은 SF가 있거든요. 그 되게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찾으면 제가 슬랙에 올릴게요. 그 인터넷에 번역본이 누가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삼체라는 그 소설인데 이것도 SF 소설인데 요 방금 전에 말씀한 거는 그 아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방금 아 일곱 개 태양 뜨는 거예요. 전설의 방. 아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알고 전설의 계시군요. 방. 제목 딱 맞죠.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전설에서만 내려오던 밤이라는 게 있대.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영화가 어라이벌이죠? 어라이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한국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목이 개봉명이 컨택트였고 원제는 어라이벌이죠. 그렇습니까? 네. 원제가 네. 저걸 우리말로 도착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왜 도래 도래 어때요? 도래. 도래. 예. 음, 책 제목은 또 완전히 다른 거고. 네. 그렇죠. 책 제목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체라는 저기 SF 소설인데 저도 아직 이거 읽어보진 않았어요. 중국인이 쓴 소설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 중력이 태양이 세 개 있는 거였나? 아무튼 그 서로가 서로에게 중력의 그 영향을 주는 세 개의 그 천체가 있는 그 행성계인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 풀리거든요. 근데 세 개가 있으면은 안 풀린대요. 안 풀린대요.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나중에 카오스 이론에서 왠지 이 책에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하나, 둘, 세 개의 그 행성이 예를 들어서 초기 위치, 초기 속도를 안다고 해도 내가 이걸 처음에 값을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러한 행성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또 세팅을 해놓은 그런 재미있는 SF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읽어보려고 지금 각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SF 소설 얘기가 나왔네요. 어, 지금 저 10시 24분인데요. 음, 5분 내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사장이 미지수의 유혹이라고 해서 그 대수학이 처음 나오는 파트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 이미 주어져 있는 숫자들 가지고 계산하는 것에서 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르는 값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천명을 했듯이 뭔가 진도를 빨리 나가겠다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스스로 판단을 하건대 3장까지는 어느 정도 다들 얘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번에는 4장 미지수의 유혹부터 다시 시작을 하되 어디까지 하겠다는 제가 정하지는 않을게요. 왠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분량은. 네. 혹시 오늘 또 뭔가 못한 얘기나 더 하고 싶으신 얘기나 아니면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에 인도하고 중국 수학사가 잠깐 언급이 되기는 해요. 아, 네네네. 근데 너무 조금 엉긋해서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진짜 그 무식하다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 제가 직문수 처음 수업 들어왔을 때 이제 유클리드를 몰라가지고 비유클리드라고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 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듣는 사람들이 너무 황당했겠다. 뭐 아무도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이제 비유클리드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모두가 황당하지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사 강의를 읽으니까 이게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수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인물인 걸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참 많이 유익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실수는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잘못 읽어가지고 되게 그 아니, 이불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네. 비유클리드라고 읽었으니까 좀 황당한 거죠. 또 몰라서 그렇게 읽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자릿수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사 다닐 때 그 자릿수 항상 실수해서 단위를 잘못 읽어서 재무하는 놈이 그것도 못하냐고 욕을 엄청 먹고 다녔었고요. 그 참, 감상은 그 일시백천 세다가 중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세다가 읽고 그냥 포기합니다. 아, 그거는 큰 숫자 읽는 데는 피파 온라인 게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거기에 그 큰 아까 숫자가 필요한가요? 그 걔네들 저기 평가액이 보통 아, 천만 적어도 천만 억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 피파 온라인 하는 애들 보면 한눈에 읽어요 진짜 그 정도. 음, 예, 학습이 되는군요. 예. 제가, 스타크래프트 말고 그런 걸 네,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그 혈압 오르는 얘기를 드리면은 가끔 유럽에서 소수점을 컴마로 표시하고 컴마를 아, 점으로 네.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 그거 보면은 저 정말,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날짜보다 더 짜증나. 아, 날짜도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 보면은 저기 모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미국이랑 유럽이 다르잖아요. 미국이 1월연인가요? 아니 맞나요? 걔네도 뭐 방식이 미국만 해도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은데. 네. 1월연이고 아무튼 미국이랑 유럽 둘 중에 하나는 1월연이고 한쪽은 월일연인데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월을 숫자로 쓰지 않고 그 영어로 이렇게 쓴다고 네. 하는데 제가 그걸 아무리 알아도 숫자로만 써 있는 걸 보면은 잠깐만 이게 가운데가 월일까 처음이 월일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참 그런 게 있죠. 그게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 그냥 그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많이 쓰잖아요. 사인하라 그래갖고 그럼 거기서 명시를 해줘요. 뭐 DD, 음. YYY 쓸 음, 수 있지. 네, 딱히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그렇게 크게 어.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YYMMDD가 써 있기 때문에 안 불편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그렇죠. 네, 음. 그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써 있으면 물어보겠죠. 어떤 게 음. 이거냐고. 근데 네. 보통은 다 아 써 진짜 있어서, 진짜 네. 소수점 콤마로 찍는 아 그게 처음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제가 정말 황당했던 때가 뭐냐면은 기술 문서에서 그렇게 표기된 걸 보고 제가 정말 잠깐만 이거 뭐지?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뭐지? 이거 좌표인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었으면은
1, 뭐 234.56이라고 써 있을 법한 게 그러면 이게 1234.56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컴마 쪽에 점이 써 있고 점 자리에 컴마가 써 있으니까 이건 1.234,56이라는 뜻인가? 무슨 뭐지? 이거 좌표인가?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저기 우리 정부 문서에서는 일부 기술적인 문서에서는 콤마 대신에 빈칸을 써요. 숫자 아, 그렇죠. 세 그렇죠. 자리씩 띄워서. 예. 네네네. 그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예. 가끔, 그러니까 완전 빈칸 아니고 살짝 폭이 예, 작은 예. 빈칸. 맞아요. 예. 네네. 맞아요. 좀 그건 본 좁은 적이 장창 있습니다. 좁은. 예. 네. 네. 아, 참, 얘기가 한번 이게 방언이 터지면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참 끊기가 아니 쉽지가 근데 않네요. 그 진짜 콤마 세 개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강성훈 선생님 그 마이너스 이해 못했던 거 그런 거하고도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이해 못했던 그런 거하고도 약간 이 책이 아닌데 이언 스튜어트 다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랑 연관 지어서. 음, 음. 그런 어, 정보 같은 거 있으면은 슬랙에다가 남겨주세요. 그 다 그런 거 쌓고 쌓아가지고 나중에 아, 뭔가 목록을 만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저희가 쓴 것 같아서 일요일 밤이기도 하고 다들 주무셔야 하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